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입니다. 오늘 살짝 늦었지요. 네. 생방송을 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살짝 있어 가지고 한 3분 정도 늦었네요. 근데 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식은땀이 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달에 2번씩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또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의학과가 어디가 아플 때 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증의학과라는 것을 이 단어를 알고는 계시지만 통증의학과가 막상 뭐 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통증의학과가 새로 생긴 지 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생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2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신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0년 전에 마취과에서 마취통증의학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고 또 개원을 하시고 뭐 왕성히 활동을 하시기까지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막상 통증의학이라는 학문이 필드에서 그렇게 활성화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설륜 엠믹스님께서 오셨고요. 네, 오영도님 항상 이제 와주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민님께서 PD님께도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가볍게 준비했어요. 오늘 저 뭐 마음의 부담도 좀 덜하고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통증 전문의가 누구인지, 누가 통증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취과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도 아직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취과인지, 마취 통증의학과인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통증 전문의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통증 전문의가 되었다고 또 끝이 아닙니다. 또 통증 분과 인증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또 추가로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통증의학과에서 어떤 통증 질환을 보고 있는지, 어떤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의학과로 찾아오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이지요. 통증 전문의 중에서 또 잘 보시는 분 어떻게 고르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청기를 누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누가 통증 진료를 하나? 저는 오늘 되게 학문적인 부분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실증적인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제 주장도 녹아 있고 저기 풍문으로 떠도는 저희 선배님들, 의사 선배님들의 말씀을 좀 옮겨 담은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저희 이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의과에는 29개의 이제 전문 과목이 있는데 그 29개 다 필요 없다. 어차피 그거 29개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만 그런 거지 바깥으로 나오면은 과가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3개의 과목이 뭡니까 하니까 뇌외과계, 그리고 미용계, 통증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풍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모르니까 그때 학생이니까 그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선배님들의 말씀이 '역시나 맞구나.' 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 이제 실습을 다니다가 신경과 의원에 한번 실습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과 의원이니까 당연히 두통을 보시겠구나. 그리고 의원급이니까 급성 뇌졸중은 힘들 거고 아마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 이제 만성이 됐을 때 매니징을 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습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신경과 실습을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만성 뇌졸중 환자 아니면 두통 환자는 3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누구였냐? 감기, 몸살, 피부염, 알레르기, 위염, 변비, 설사 환자분, 그렇게 다 섞여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죠 그때. 여기는 신경과 전문의께서 이 진료를 보시는 신경과 의원인데 다 오시는구나. 아, 그러면은 그때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았네? 여기 내외과계구나 신경과는. 다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용계,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의원 가시면은 성형 수술만 하십니까? 아니지요. 피부 관리도 같이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계로 뭉뚱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통증과 관련된 여러 과들도 결국에는 같은 통증을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증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드리고, 저도 이 선배님들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을 다루는 전문 과목은 굉장히 많아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혈관외과, 류마티스내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어디가 아팠을 때 내가 어떤 전문의에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 전문 과목은 통증을 다루는 과들이지만 각자 가장 잘 다루는 통증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전문 과목의 주력 분야. 정형외과, 외과잖아요. 수술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수술을 가장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 신경에 대해서 수술하는 과지요. 그래서 이제 척추 수술, 그리고 이제 포착 증후군이라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육이나 이제 인대나 이렇게 포착이 돼 가지고 눌려 가지고 아픈 증후군이 있어요. 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신경을 릴리즈해 주는, 압박을 풀어 주는 수술을 하시는 곳이 또 신경외과입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는 많이 알고 계시지요?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물리치료 가장 잘하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통, 통증을 제일 잘 다루시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을 감별해 내시는 데 또 선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과에서도 이 지금 신경이 고장이 났는데 "어디 신경이 고장이 났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검사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의뢰를 할 때는 저희가 신경과 교수님들께 좀 의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하지가 팅팅 불고 이제 밤에 하지가 이제 불편하고 아프고 이러면 이제 하지 정맥류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가장 잘 다루는 과는 이제 혈관외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는 당연히 류마티스 질환을 제일 잘 다루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어디입니까? 당뇨병은 내분비 내과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내분비 내과에서 좀 봐 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의학과는 브로드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는 과잖아요. 그래서 가정의학과에서도 이제 통증을 다루고 계시고, 제가 속한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신경이 고장 났을 때 그 처치를 하는 것,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과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고장 났다. 신경병증성 통증, 그리고 대상포진에서 치료를 할 때 특히 시술로 특화된 과고요. 그다음에 척추나 뭐 근거격계 통증 시술,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조절할 때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조절합니까?"라고 이제 협진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통증 시술을 할 때 좀 많이 아픈 시술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위 마취를 하든지 수면 마취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통증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마취과 전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위 마취나 수면 마취까지 같이 병행하는 그런 쪽에 특화된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대학병원의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학병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학병원 가시면은 알아서 다 나눠 주시고 "알아서 다 어디 가세요."라고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병의원급으로 나가면은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뭐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나눕니까? 예, 의원 가는데 이거 다 어떻게 나눕니까?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중환 환자들을 많이 보시지만은 이제 병의원급에는 경한 환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굳이 다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 분업한 상태로 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을 다루는 전문과들은 요 전신의 통증을 다 본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실전 의료의 3 분야가 이제 3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중에는 저희는 이제 통증계 라고 이제 분류를 했고요. 저희 마취통증의학과는 요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주력 분야라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경이 고장 났을 때, 즉 대상포진이나 3차 신경통일 때 이제 치료를 하는데, 특히 저희는 시술 치료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술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교감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고주파 시술 등등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만성 난치성 통증 이게 좀 되게 어려운데요. 주변에 보시면은 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어 심한 통증으로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섬유 근육통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대학병원에서 보시고 대학병원 통증의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또 보시는 분들이 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골격계 통증이나 신경변증성 통증에는 좀 되게 주력을 하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만성 난치성 통증에까지는 이게 힘을 쏟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통증의학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라는 한 사람이 모든 통증 분야에 다 집중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도 좀 분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 만성 난치성 통증은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요 부분은 집중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암성 통증이나 CRPS나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시라면은 좀 이제 본인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아갈 때 좀 이제 대학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가지고 누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색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통증을 관리해 주세요."라고 이제 협진이 오는 곳이 바로 저희 통증의학과고요. 그다음에 척추 마취나 경막에 마취를 한 다음에 그 CSF가 한글로 뭐지요? 음. 갑자기 생각이 한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찌 됐든 시술 후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 피를 빼 가지고 그 허리 쪽으로 다시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두통을 좀 없애주는 그런 시술도 있고요. 다한증도 의외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면은 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통증의학과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통증 시술 중에 많이 아픈 시술이 있어요. 그 많이 아픈 시술은 생으로 하면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시술을 할 때 부위 마취나 수면 마취를 병행해 주는 게 굉장히 환자분이 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들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깊이 재워 버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증 시술은 대부분 신경 주변에 시술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잘못 건드리면은 신경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을 너무 깊게 재워 버리면은 저희가 신경을 잘못 찔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아프지 않으시니까 반응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증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반쯤 재우는 겁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적당히 재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경을 잘못 건드렸을 때 환자분이 살짝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바로 카테터를 빼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쯤 안전하게 재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전문가는 당연히 마취과 의사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덩치 큰 사람은 마취가 잘 안 된대요. 네 맞습니다. 덩치 큰 분은 마취약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마취약을 얼마나 넣을지 다 이제 약대별로 이제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는 쪼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습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대학병원에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병의원에서는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모두 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많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통증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제 주력 분야를 확인하는 방법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본인의 이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동네에서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부전이 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제일 잘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 프로필을 들고 왔는데요. 저를 보면 이제 전문의를 딴 다음에 임상 강사도 하고 진료 교수도 하고 뭐 과장도 하고 임상 조교수도 하고 '뭘 좀 오랫동안 많이 했네.' 하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 인증이까지 땄네.'라고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부라는 사람은 통증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하는지 진료 분야를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조항무 보면은 뭐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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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보면은 조항무라는 사람은 이게 턱 척추 통증에 집중을 하는가 보다 요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통증, 무릎 통증하고 어깨 통증, 발목 통증, 손목 통증, 팔꿈치 통증도 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근육 통증이라든지 대상포진 신경 통증 그러니까 신경이 고장 났을 때도 조항부라는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있구나. 만성 통증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병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진료 과목 아니면 전문 진료 분야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디에 집중을 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증의학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마취, 통증의학과지요. 그런데 지금 한 50대 이상의 분들은 마취 통증의학과?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 기억 속에는 마취과인데 마취 통증의학과가 뭐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기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취과였거든요. 마취 통증의학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원래 마취과였다가 통증학회라는 게 이제 1986 년도에 창립이 되면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마취통증의학과라고 명칭이 변경이 된 거는 불과 2002 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은 과예요. 통증의학과가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취 통증 전문의 오늘은 통증 전문의죠. 통증 전문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뭐 의학과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4 년에서 6년 걸리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쳐서 의사국시를 합격하고 인턴 1 년을 하고 전공의 4 년을 하고 수련을 받고 논문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의 자격증 시험 합격을 하면 이제 드디어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짧게는 11 년, 또 군대 갔다 오고 하면은 길게는 16년 정도 걸리는 긴 코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 만족하는 국민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들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16년 걸려 가지고 전문의가 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더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이고 통증 분과 인증이 하나 더 남았네.' 이러면서 또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 다음에 또 이제 전임의를 해 가지고 아무 병원에서나 하면 안 되고 또 통증 수련 병원이라는 데서 해야 됩니다. 한 1 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논문 또 쓰고 학회 또 참석하고 카데바 워크숍 참석하고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도 봐 가지고 다 통과하면은 그제서야 딸 수 있는 게 통증 분과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전문의가 된 다음에 또 따 가지고 통증 분과 인증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통증 분과 인증의를 찾아가셔라." 요 정도면은 기본 실력은 그냥 보장돼 있다. 통증 분과 인증이 찾아가셔라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피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피부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팔뚝 안쪽 있잖아요. 겨드랑이랑 이어지는 쪽 거기에 뭔가 있는 건 아니고 튼살만 있어요. 근데 만지거나 닿기만 해도 문신하는 느낌으로 아파요. 쓰라리고 베이는 통증. 대상포진을 의심하기엔 증상이 아예 없고 이런 지 꽤 됐어요. 전 그래서 튼살이 원래 통증이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튼살은 통증이 없다고 하네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픈 양상에 대해서 쓰라리고 베이는 통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되었건 쓰라리고 베이는 통증이라는 말씀은 신경이 고장 났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다.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경이 고장 났냐 하면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검사를 해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신경이 고장 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고장이 난 게 확실한 것 같을 때는 고장 난 신경을 되돌리면은 제일 좋지만 고장 난 신경을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어 고장 난 신경을 더 나빠지지 않게 안정화시켜 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것은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그렇게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신경이 흥분을 하는데 그 흥분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입니다.
그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허리라든지 등이라든지 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교감신경 쪽에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겨드랑이랑 이어지는 쪽 이쪽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등 쪽에다가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목 쪽에다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거는 여긴데 막상 주사는 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경이 고장 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에 주사를 하는데 교감신경이 모여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만성 피로 님께서 이렇게 이제 통증의학과를 가셔 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꽤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고장 난지 좀 오래되면은 그대로 고착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는 좀 통증 시술이나 약물에 대해서 좀 반응이 없는 경우도 좀 안타깝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섬섬옥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 가족이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손의 위축이 심하다고 합니다. 치료법도 마땅치 않으니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신경차단술이라는 수술까지 알아보셨더라고요. 찾아보니 목의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을 받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의 손의 위축이 심해서 신경차단술이라는 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루는 통증을 위한 신경 차단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외과 교수님께 추천을 받으셨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께 다시 한번 아니면은 본인 가족분들의 그 수술을 권유해 주신 분께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556번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요새 오른쪽 뒷날개뼈 안쪽으로 엄청난 통증이 있습니다. 날개뼈 안쪽, 등 쪽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찌릿찌릿한 느낌과 뻐근한 느낌인데 어디를 가야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정형외과, 한의원, 신경통증의학과 중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은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날개뼈 뒤쪽 안쪽으로 통증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흔합니다. 근데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목 디스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목 협착증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목 관절염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 곳은 날개뼈 안쪽인데 원인이 목일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왜냐면은 목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날개뼈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원인인데 어차피 신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아래쪽이 아픈 것처럼 이제 몸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그 중간 부분에 근육들이 있어요. 요 근육들이 뭉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등 쪽이니까 내가 대상포진이 생겼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가 이제 대상포진이 만성화가 돼 가지고 신경이 고장 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무수포성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수포가 없이 대상포진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아 보셔서 원인을 좀 감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날개뼈 안쪽 딱 중간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목 디스크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목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 환자분이셨는데 그게 쪼끔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는가 봐요. 왜냐면은 나는 등이 아픈데 자꾸 목에다가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그게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아니 "나는 절대로 등 MRI를 찍겠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등 MRI를 찍어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나요? 뭐 정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목 MRI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돈이 두 배로 나가게 생겼죠. MRI 비싸잖아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위입니다. 김민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가끔 턱이 엄청 아프거든요. 신경이 아픈 것 같아요. 잇몸보다는. 근데 턱은 치과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치과로 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턱 관련 통증은 치과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치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 던지니스 통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2 남성입니다. 15년 전부터 세마디 디스크로 간간히 차단술과 리리카, 세레브렉스, 울트라셋, 혈액순환제를 먹고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과 혈압, 천식 등으로 먹는 약이 많습니다. 지금은 수술해도 계속 통증이 남을 거라고 합니다. 상황이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현재는 다리 저림과 요통과
회음부 절반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과 불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는 비온 뒤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시청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충 이제 상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이제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신경이 좀 고장 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회음부 절반, 그러니까 뭐 천추 신경까지 지금 다 먹었네요. 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리카 75, 이렇게 신경이 고장 났을 때 신경이 고장 나는 거를 안정화시켜 주는 약 리리카도 어느 정도는 75 밀리그램이면은 어느 정도는 고용량으로 이미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한 마디가 아니고 세 마디이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지금 수술해도 계속 통증이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술 한 방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뭐 전진스 통계님께서 뭐 상담만 받으시겠습니까? 뭐 치료도 당연히 다양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렵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가면서, 또 같은 방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계속 시도를 해 가면서 쪼끔씩 통증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되돌려서 다시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 다시 젊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또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늙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으나 좀 이제 관리를 통해서, 통증 관리를 통해서 좀 늙게 늙어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이미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나날이 좋은 날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치통은 신경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잇몸이 아픈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왜 아프냐 하면은 신경이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신경 자체의 원인일 수도 있고, 잇몸 자체의 원인일 수도 있고, 치아 자체의 원인일 수도 있고,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부분은 치과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진스 통계님께서 좀 더 이제 추가 질문 주셨네요. "진통제와 리리카 용량을 줄이고 싶은데 이런 경우 척추외과보다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리카를 먹으면은 좀 이제 신경을 안정화시켜 주니까, 리리카를 신경이 안정화가 되면은 좀 졸리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토하고 싶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용량을 좀 줄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리리카 용량을 줄이는 것은 본인 약을 처방해 주시는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75 밀리그램을 드시고 계신데 그 75 밀리그램이 던지니스 통계님께 꼭 필요한 용량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물론 부작용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용량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리리카 용량을 섣불리 줄여 버리면은 신경이 다시 흥분을 해서 다시 신경이 고장 나는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이 고장 나는 게 더 진행을 해 버리면은 이거를 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신경이 고장 난 거를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로 그거를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리카 용량 줄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고, 나의 약을 처방해 주시는 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솔직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어서 사실은 좋을 거는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드시는 상황입니다. 진통제도 이제 일반 진통제가 있고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또 일반 진통제 중에서도 간으로 대사가 되는 게 있고 신장으로 대사가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나의 간 상태, 신장 상태를 알아보면서 어떤 진통제를 쓸지, 그리고 진통제를 바꿀지, 그리고 어떤 용량으로 쓸지 계속 이제 처방해 주시는 분께서 이미 다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지은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경치료 통증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경치료 2 차를 하고 나서 항생제 약 하나랑 진통제 그리고 장 운동약 하나 주셨는데, 이 약으로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혹시 타이레놀이랑 같이 병행해서 먹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신경치료를 뭔가 좀 큰 거를 받으셨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시술을 받으신 것 겠죠.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항생제까지 이제 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지금 드시고 계신데 시술 직후에는 좀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신 진통제는 좀 부족하니까 혹시 타이레놀 집에 있는 거 같이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주신 진통제에 이미 타이레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주신 진통제에 이미 타이레놀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추가로 먹으면은 그거는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신 그 진통제 약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봐 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이제 성분명이 들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게 들어 있으면은 타이레놀은 병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또 이제 제 PPT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나머지 발표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부탁드립니다. 자, 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떤 질환을 보나요? 사실은 요게 주제죠. 사실은 통증의학과 거기가 뭐 하는 덴데? 어디가 아프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답해 드릴게요.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우리 몸의 통증 다 봅니다. 일단 어떻게 다 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체성 통증.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증이에요. 그다음에 신경변증성 통증, 신경이 고장 났을 때 통증입니다. 그리고 난치성 통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증, 우리 온몸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면 통증 보고요. 두통도 보고, 척추 통증도 보고, 어깨 통증도 보고, 가슴 통증 물론이지요. 등 통증도 보고, 팔꿈치가 아파도 오십시오. 손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이 아프십니까? 통증의학과로 오십시오. 무릎 통증도 맞습니다. 네, 발목 통증도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신경이를 그려 놨는데 온몸에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온몸의 통증 다 봅니다. 온몸의 통증 다 보니까 통정의학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오늘 요거 한마디 건져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온몸의 통증을 다 보는데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서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무엇을 제일 하느냐 하면 이제 신경 차단술. 예, 저희는 시술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신경 차단술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하다가 좀 막히거나 요 분은 좀 되게 위험하다 하시는 어려운 케이스도 있잖아요. 어려운 케이스를 통증의학과로 협진 의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제 어려운 케이스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해결해 드리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에 특히 좀 특화가 되어 있죠. 통증 시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약물에 대해서 이분이 요렇게 약을 쓰시고 계신데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협진을 주시는 곳이 바로 또 통증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증 약을 쓰는데도 특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경이 고장난 신경변증성 통증입니다. 대상포진, 3차 신경통, 안면 통증,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되게 심한 그림을 그려 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24 시간 365일 눌리다 보면은 이제 신경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 신경이 고장 나는 게 신경변증성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신경이 고장이 나면 또 통증의학과에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고장 난 경우에 또 이제 통증의학과로 "이걸 해 주세요."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진이 오냐면은 "신경 차단술 해 주세요." "교감 신경 차단술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약물 조절을 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는 시술에 특화가 되어 있고 통증 약물 조절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의 교수님들께서 "우리 과에 요렇게 이제 해 주세요."라고 이제 협진 의뢰가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난치성 통증에 대해서 암성 통증,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요 부분은 통증의학과 교수라고 다 다루는 게 아니고 또 특별히 보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예습을 하시고 전문가를 찾으셔 가지고 가시는 부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난치성 통증 같은 경우에도 또 똑같습니다. 주사해 주세요. 약물 조절해 주세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진통제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기계를 심어 주세요. 아니면은 척수신경 자극기라고 해서 척수신경에 정기적 자극을 주기적으로 주는 기계를 몸 안에 심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 과로 협진 의뢰가 오는 편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수술 후 통증 조절도 해 드리고 경막 전좌우 두통이라고 아까 이제 경막에 마취나 척추 마취 이후에 두통이 생긴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 드리고 있고 다한증도 교감신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해 주세요." "약 조절해 주세요." "패치 시술해 주세요." "교감신경 차단술 해 주세요." 하고 저희 쪽으로 협진 의뢰가 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 수면 마취 이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큰 통증 시술을 할 때는 좀 아픈 시술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예전에야 뭐 이거 그냥 생으로 참고 하셨지만 요즘에 굳이 이렇게 아픈 시술을 굳이 참고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으로 하라고 하면 전 무서워서 못 해요. 저는 내시경도 한번 생으로 위내시경 해 봤는데
너무 괴로워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수면으로 내시경 하거든요. 뭐 통증 시술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면 마취를 병용을 한 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통증 시술을 굳이 이제 수면 마취를 할 필요는 없고 시술 자체가 좀 많이 아픈 경우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면 마취 누가 제일 잘합니까? 당연히 마취과 전문의가 제일 잘하지요. 당연히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제일 잘하지요. 요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이고요. 근데 요거 지금 그 주사 보시면은 이게 요거 하얀 주사잖아요. 우유 주사잖아요. 요거 불면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요 불면증으로 주사 놔 달라고 찾아오시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 전문의 결국에는 "다 본다, 다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잘 보냐? 누가 잘 보냐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취 통증의학과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 4년 수련을 받아서 마취 통증의과 전문의가 되는데 대부분은 마취를 수련을 받아요. 3년 이상을 마취를 수련을 받아요. 사실상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라고 해서 통증을 많이 수련받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통증에 뜻이 있다. 통증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분들 일부 전문의 선생님들만 추가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라더라도 통증에 대해서는 실력 차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색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요. 통증 분과 인증이 결국에는 내가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로 이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100% 가려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 자격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인증이라고 뭐 모두 100% 통증의 최고 전문가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서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인증위까지 따신 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선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에서 누가 적정성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저는 이제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인증위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오늘은 뭐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학과가 뭐 하는 과냐?" 하면은 "대부분의 통증을 다루는 과입니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기왕이면 다 홍침하니까 같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더라도 통증 분과 인증의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추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요거 3개 얻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요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들에 대해서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 월 초에 기념으로 마사지사에게 전신 마사지를 받았는데 "목 근육이 너무 아파요. 거의 2 주째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마사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분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마사지를 여러 번 받아 봤는데 굉장히 그 실력 차가 편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격증이 이제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사립 자격증이 난립을 하면은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마사지사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쪼끔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어 와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와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되게 쉽게 자격증을 남발해 주는 그런 기관에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사실상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거의 초보나 다름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기관에서는 되게 자격증을 남발해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을 받아 버렸어요. 제가 와인 자격증이 있는데 "야 너 뭐 와인에 대해서 뭐 아냐?" 이러면은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립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은 쪼끔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 쪼끔 편차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 분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잘못하셔 가지고 이제 오히려 근육을 뭉치게
하는 결과로 좀 초래된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주째 거의 아프시면은 통증의학과 가십시오. 그래서 좀 근육 풀어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면은 너무 깁니다. 네.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통증의학과 진료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덜덜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엄지 위쪽에 발이 신경이 끊어져서 다시 이어 붙였고 사고가 있었는가 봅니다. 아직 1 년은 안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1 년인데 제가 수술하고 얼마 안 지나 좀 발을 막 써서인지 발을 만지작하면 전기 같은 느낌은 있고 만지작할 때 전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요게 가끔씩 신경통이 있네요. 네. 1년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괜찮아질지 궁금하네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신경이 끊어져서 이제 이어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끊어지기 전의 완벽한 신경으로는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 정도 많이 이어 붙여 주시고 이 정도라면은 저는 수술 자체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신경이 고장 난 신경병증성 증상이 좀 있기는 있는데 항상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발을 만지작하는 경우에 전기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부분은 사실상 없애기는 좀 힘들어요. 이미 이런 이제 신경이 고장 나는 걸 예방해 주는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술을 해 주신 선생님께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 방법. 네. 김미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헉 소믈리에세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소믈리에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자꾸 와인 자격증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김미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다니까요. 제가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믈리에라는 그 단어도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로 되게 좀 쉽게 땄지요. 예.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이 와인 전문가라고 생각하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자격증 나름이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이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대상포진에 수포가 나아질 때 간지러워서 긁으려면 너무 아픕니다. 그때는 피부에 뭘 발라야 할까요? 항바이러스 약을 먹은 후입니다." 네 그렇지요. 수포가 생기고 대상포진 부위는 이제 신경이 막 고장이 났고 지금 막 불에 비유하자면 이제 불에 타는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쪼끔만 닿아도 아픕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옷깃만 스치면 왜 아픕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고장 났으니까 옷깃만 스쳐도 아픈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 그 리도카인 크림이라고 해 가지고 신경을 좀 마취를 시키는 크림을 발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항바이러스 약은 이미 드셨네요. 그래서 이제 항바이러스 크림은 이제 지나갔고 아니면은 이제 건조해서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건조함을 좀 도와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연고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어 마취 통증약과 전문의께 찾아가셔도 되고 피부이니까 피부과 전문의께 찾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85세 여성인데 당뇨, 고혈압, 협심증 30 년째 계시군요. 파킨슨 님도 계십니다. 한 달 전부터 오른쪽 허벅지가 따끔 욱신 아프고 해요. 물집은 없고요. 피부과 가니 대상포진은 아닌 것 같다고 신경과 가보라고 하는데 허벅지가 왜 대상포진 증상처럼 아플까요? 무슨 검사를 해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따끔하고 욱신하고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신경이 좀 고장 나고 있는 증상이 있다. 신경병진성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신경이 고장 나는 거는 대상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도 24 시간 365일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신경이 계속 눌리면은 신경이 아프기도 하지만 부어올라요. 신경이 부어오르면은 이 주변에 연부 조직하고 엉겨 붙어요. 엉겨 붙으면은 이게 더 신경이 더 눌려요. 이런 식으로 막 악화 일로를 걷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다양합니다. 꼭 대상포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시 PPT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잠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어떤 방송을 이때까지 찍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대상포진 시리즈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평생 아플 수 있다 하는 위험성 말씀드렸고 대상포진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족보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1 시간짜리 주구장창 얘기해 놓은 콘텐츠도 있고 대상포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콘텐츠도 진행을 했으니까 대상포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요 콘텐츠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척추 시리즈도 많이 찍어 놨습니다. 나의 허리가 왜 아픈지 그리고 허리 통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척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척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찍어 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척추 통증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 놨으니 추가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온 뒤에 이제 월 2회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이제 셋째 주 월요일 오후 8 시에 출연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전신의 통증을 한번 좀 다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 월, 3 월은 무릎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 그리고 이제 무릎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릎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2 월달, 3 월달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 월, 5 월에는 목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6, 7 월에는 어깨, 등 통증 준비되어 있고 7 월에는 등, 가슴병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을, 겨울에도 쭉 통증에 우리 전신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 강의가 끝났네요.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막상 다 다루지 못해서 또 죄송합니다. 지금 49 분이라서 이제 또 종료할 때가 되었거든요. 엔젤 님께서도 질문 주셨고 박시은 님께서도 질문 주셨고 하는데 다 대답을 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이언 님께서 질문 주셨고 다 대답하고 싶은데 지금 질문만 보면은 바로 대답이 나오는 아 질문들인데 좀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한 달에 2번씩 계속 출연을 하니까 뭐 많이 출연을 하니까 제 방송에 오셔 가지고 또 질문을 주시면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같이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강의 들어 주시고 흥미를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무릎 통증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